복 받으세요, 황금님. 오늘도 황금 가문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주위에 이런 사람이 있으신가요? 경기도 성남에 사시는 65세 이순명님은 4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 만날 때마다 늘 자기 자랑만 하고 이순명님의 이야기는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만나고 나면 기분이 묘하게 가라앉는데 오래된 인연이니까 계속 만나야 할 것 같아서 연락을 거절하지 못합니다. 대전 유성구에 사시는 63세 강태진님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지인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도움을 요청할 때만 연락하고 강태진님이 바쁘다고 하면 섭섭하다며 서운해합니다. 시간과 에너지를 빼앗기는 느낌인데 이웃이니까 거절하기가 어렵습니다. 서울 노원구에 사시는 68세 박영희님은 동호회에서 만난 분이 있습니다. 가끔 화를 내며 모임 분위기를 어색하게 만들지만 다음에 만나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행동합니다. 나 원래 이래라며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는데 박영희님은 그럴 때마다 황당하고 마음이 불편합니다. 여러분은 아마 이런 관계들이 낯설지 않으실 겁니다. 만나고 나면 지치는데 끊기는 어려운 관계, 주는 것만 많고 받는 건 없는데도 계속 이어가는 관계, 상처를 주면서도 사과 한마디 없는 사람과의 관계, 그런 관계를 끊어내지 못하고 유지하는 당신의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오래 알고 지낸 사이인데 나이 들어서 새로운 사람 만나기도 어려운데 내가 참으면 되는데 정 때면 어쩌나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그래서 불편해도 참고 상처받아도 참고 에너지를 빼앗겨도 참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으려는 성숙한 태도 때문입니다. 인연을 끊는다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 결정인지 알기에 쉽게 포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존중받아야 할 태도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남은 시간은 더 소중해지는데 왜 우리는 그 소중한 시간을 불편한 관계에 쓰고 있는 걸까요? 젊었을 때는 시간이 많아서 여러 관계를 감당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하루하루가 더 귀한데 왜 여전히 나를 지치게 만드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을까요? 더 놀라운 사실은 그런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미덕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당신의 건강과 행복을 해치고 정작 소중한 사람들에게 쓸 에너지마저 빼앗아 갑니다. 같은 60대라도 어떤 사람은 활기차고 편안해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늘 피곤하고 무언가에 시달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차이는 건강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바로 관계의 문제입니다. 활기찬 사람들은 자신에게 맞는 관계를 선택했고 지치는 관계는 정리했습니다. 반면 피곤한 사람들은 여전히 과거의 관계, 불편한 관계, 일방적인 관계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같은 시간을 살아도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 삶의 질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기 하나의 비밀이 있습니다. 인생 후반부에 필요한 것은 많은 사람이 아니라 맞는 사람입니다. 수십 명의 얼굴 아는 지인보다 단 한 명의 진심 어린 친구가 더 소중합니다. 오래된 인연이라는 이유만으로 유지하는 관계보다 지금 이 순간 서로에게 힘이 되는 관계가 훨씬 더 가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용기 있게 관계를 정리합니다. 차갑게 끊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거리를 둡니다. 매정한 것이 아니라 자신과 상대 모두를 위한 선택입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숙한 결단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모든 관계를 다 유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제한된 시간과 에너지를 진짜 소중한 사람들에게 집중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신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특별한 용기나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다만 어떤 관계가 나를 지치게 하는지 알아차리고 그 관계와 조용히 거리를 두면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나이 들수록 더 조심해야 할 인간관계 유형 5가지,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본성을 드러나게 하는 대화의 시작법. 마지막으로 관계를 계속할지 거리를 둘지 판단하는 기준까지. 이것은 사람을 미워하는 법을 가르치는 시간이 아닙니다. 당신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진짜 가치 있는 곳에 쓰는 법을 찾는 시간입니다. 그럼 이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황금 가문의 가족이 되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한테 반복해서 상처를 주면서 원래 난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부산 해운대구에 사시는 66세 최영수님은 2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가 있습니다. 만날 때마다 최영수님의 말을 탁탁 끊고 자기 이야기만 합니다. 최영수님이 나도 할 말이 있는데 라고 하면 그 친구는 웃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야, 나 원래 말 많은 거 너도 알잖아. 내가 원래 이래. 처음에는 친구의 성격이려니 하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만날 때마다 같은 일이 반복되자 최영수님은 점점 친구를 만나기가 부담스러워졌습니다. 말을 해도 들어주지 않는다는 느낌, 자신은 중요하지 않다는 느낌이 계속 쌓였습니다. 어느 날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내 이야기도 좀 들어줬으면 좋겠어. 만날 때마다 내 이야기만 하니까 나는 좀 서운해. 친구는 순간 표정이 굳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 나한테 뭘 바라는 거야?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20년 동안 이렇게 지냈잖아. 갑자기 왜 이래? 새삼스럽게. 그 말을 듣는 순간 최영수님은 깨달았습니다. 이 친구는 변할 생각이 전혀 없고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에만 익숙하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은 상처받는 것보다 친구가 편한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요. 심리학자 존 가트맨은 40년 이상 부부와 인간관계를 연구하며 관계를 파괴하는 4가지 기술하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방어입니다. 방어적인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항상 상황을 합리화하거나 상대방 탓으로 돌립니다. 가트맨의 연구에 따르면 이런 태도가 반복되는 관계는 결국 파탄에 이르게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방어는 진짜 대화를 막고 문제 해결을 불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원래 내가 그래. 나는 항상 이랬어. 너도 알면서 왜 그래라는 말은 사실 나는 변하지 않을 거야. 너만 참아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관계에서 가장 위험한 신호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바로 책임 회피입니다. 자신의 행동이 상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관심이 없고 오직 자신이 편한 방식대로만 관계를 유지하려 합니다. 원래 내가 그렇다는 말은 겉으로는 솔직함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장 이기적인 태도입니다. 자신의 성격을 인정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입니다. 진짜 성숙한 사람은 나 원래 이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미안해. 내가 조심할게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성격을 알고 있다면 그것이 상대에게 상처가 될 때 더 조심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는 더욱 피곤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친구니까, 오래 알았으니까 참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남은 시간은 소중하고 그 시간을 상처받으며 보낼 이유가 없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서로에게 좋은 것을 바라며 함께 성장하는 사람이다. 원래 내가 그래라며 변하지 않으려는 사람은 함께 성장하는 친구가 아닙니다. 단지 자신의 편의를 위해 당신을 이용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관계는 일방적인 것이 아닙니다. 서로 맞춰가고 서로 배려하며 서로 나아지는 것이 건강한 관계입니다. 한쪽만 참고 한쪽만 양보하는 관계는 관계가 아니라 착취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불편함은 당신이 예민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이 보내는 정확한 신호입니다. 이 관계는 건강하지 않다. 이 사람은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신호.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감정은 소중하고 존중받아야 합니다. 원래 내가 그래라는 말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사람에게는 조용히 거리를 두는 것이 당신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항상 피해자 인척하는 사람입니다. 인천 부평구에 사시는 64세 김정희님은 평생교육원에서 만난 지인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하고 착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어느 상황에서나 그 사람은 항상 피해자인 척 굴었습니다. 수업 과제를 제대로 못한 것도 선생님이 설명을 제대로 안 해줘서, 친구들과 다툰 것도 내가 먼저 그런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먼저 그랬어. 모임에 늦은 것도 교통이 안 좋아서 내가 어쩔 수 없었어. 항상 자신은 잘못이 없고 상황이나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정희님은 처음에는 위로해주고 편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점점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그 사람 주변에는 늘 문제가 있고 늘 누군가와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야기의 끝은 나는 피해자야였습니다. 어느 날 김정희님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너도 조금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 순간 그 사람의 표정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너까지 그러면 나는 어떡하라고? 나는 너만 믿었는데 너마저 나를 탓하는 거야? 김정희님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위로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피해자라는 것을 확인받고 싶어 한다는 것을, 그리고 조금이라도 책임을 언급하면 관계를 끊어버린다는 것을. 정신과 의사 에릭 번은 교류 분석 이론에서 드라마 삼각형이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이 삼각형에는 세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피해자, 가해자, 구원자. 항상 피해자 위치에 서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구원자나 가해자로 만들어 자신의 역할을 유지하려 합니다. 번의 연구에 따르면 이런 사람들은 실제로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더 이상 피해자가 될 수 없고 다른 사람의 관심과 위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문제 상황을 계속 만들어내고 자신은 항상 피해자 위치에 머뭅니다. 항상 피해자 위치에 서는 사람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바로 책임 전가입니다. 자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른 사람이나 상황 탓으로 돌립니다. 그렇게 하면 자신은 아무것도 바꾸지 않아도 되고 계속 동정과 관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처음에는 위로해주고 싶고 도와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위로해도 아무리 도와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지쳐갑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실제로 도움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피해자로 남아있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관계는 더욱 위험합니다. 우리의 에너지는 한정적인데 이런 사람들은 끝없이 에너지를 빨아들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지쳐서 거리를 두려고 하면 너마저 나를 버리는 거야? 라며 죄책감을 줍니다.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판단이다. 항상 피해자 위치에 서는 사람은 모든 사건을 나는 피해자라는 프레임으로만 해석합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배움을 얻고 성장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오직 피해만 봅니다. 그리고 그들은 당신도 그 프레임 안으로 끌어들이려 합니다. 당신이 위로해주지 않으면 당신을 가해자로 만들어버립니다. 당신이 그 사람을 위로하고 도와주는 것은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당신을 지치게 만들고 당신의 에너지를 모두 빼앗아 간다면
그것은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진짜 도움은 상대가 스스로 일어설 수 있게 돕는 것입니다. 계속 피해자로 남아있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책임질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입니다. 만약 상대가 그것을 거부하고 계속 피해자로 남으려 한다면 그것은 당신이 책임질 문제가 아닙니다. 조용히 거리를 두는 것이 당신과 상대 모두를 위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대구 수성구에 사시는 67세 박동진님은 등산 모임에서 함께하는 분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괜찮은데 가끔 갑자기 화를 냅니다. 모임 장소가 바뀌었다고, 산행 코스가 마음에 안 든다고, 날씨가 좋지 않다고, 사소한 일에도 목소리를 높이고 주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처음에는 오늘 컨디션이 안 좋으신가 보다 하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한 달에 한두 번씩 같은 일이 반복되자 박동진님은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이 두려워졌습니다. 오늘은 또 무슨 일로 화를 낼까? 내가 실수라도 하면 어쩌지 이런 생각 때문에 등산 가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다른 회원이 그분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화내시면 분위기가 안 좋아져요. 조금만 참으시면 안 될까요? 그러자 그분은 더 큰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내가 왜 참아야 해? 화날 일이니까 화내는 거지. 당신은 화도 안 나? 모임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고 그 후로 여러 회원들이 모임을 그만뒀습니다. 하버드 의대의 정신과 의사 레디 F. 클라인 레드퍼드 윌리엄즈는 30년 이상 분노와 건강의 관계를 연구했습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습관적으로 분노를 표출하는 사람은 심장질환 위험이 5배 이상 높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심각한 스트레스를 준다고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건강에 악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지속적으로 분노에 노출되면 코르티솔 수치가 올라가고 면역력이 떨어지며 불안과 우울 증상이 나타납니다. 즉,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은 단순히 기분이 나쁜 것이 아니라 당신의 건강을 해치는 것입니다.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바로 감정의 폭력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조절할 책임을 지지 않고 그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쏟아냅니다. 그리고 화날 일이니까 화내는 거지라며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합니다. 하지만 성숙한 어른은 화가 나더라도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상대를 공격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감정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분노를 그대로 쏟아내는 것은 솔직함이 아니라 미성숙함입니다. 그리고 그 미성숙함의 피해는 고스란히 주변 사람들이 받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는 더욱 위험합니다. 우리의 심신은 예전만큼 강하지 않고 스트레스에 더 취약합니다. 누군가의 분노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것은 당신의 건강을 직접적으로 해칩니다. 세네카는 화에 대하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는 짧은 광기다. 화를 억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의 노예가 된 사람이다.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유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의 감정에 끌려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변 사람들도 그 감정의 소용돌이 속으로 끌어들입니다. 당신은 그 소용돌이 속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의 분노를 참아주는 것은 관용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을 해치는 행동입니다.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은 당신이 아무리 잘해줘도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참을성을 당연하게 여기고 계속 분노를 쏟아냅니다. 당신의 건강과 평화가 더 중요합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보다 당신의 마음의 평안을 지키는 것이 우선입니다. 조용히 거리를 두십시오. 당신은 누구의 감정 쓰레기통이 될 의무가 없습니다. 네 번째, 친하다고 생각했는데 설명 없이
갑자기 연락을 끊는 사람입니다. 광주 광산구에 사시는 65세 홍미숙님은 10년 넘게 친하게 지낸 친구가 있었습니다. 함께 여행도 가고 힘들 때 서로 위로도 하며 가족처럼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친구가 연락을 받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고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있나 싶어 집까지 찾아갔더니 친구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미안한데 나 지금 좀 바빠. 나중에 연락할게. 그 후로 몇 달이 지났지만 친구는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홍미숙님은 밤마다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무슨 말이라도 잘못했나? 1년이 지난 후 우연히 길에서 친구를 마주쳤습니다. 친구는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 오랜만이다. 잘 지냈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홍미숙님은 당황스러웠습니다. 왜 그렇게 연락을 안 했어? 라고 물었더니 친구는 가볍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바빴어. 왜 섭섭했어? 설명도 없고 사과도 없었습니다. 그저 바빴다는 한마디뿐이었습니다. 심리학자 킴벌리 슐로프는 관계의 일관성에 관한 연구에서 예측 불가능한 행동이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습니다. 그녀의 연구에 따르면 가깝다가도 갑자기 멀어지는 패턴을 반복하는 사람은 애착 유형 중 회피형 애착을 가진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들은 친밀함이 일정 수준 이상 깊어지면 불안을 느끼고 무의식적으로 거리를 둡니다. 문제는 이런 사람들과 관계를 유지하는 상대방은 지속적인 불안과 혼란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왜 갑자기 멀어졌을까? 끊임없이 자책하게 되고 관계에서 안정감을 느낄 수 없습니다. 가깝다가도 설명 없이 선을 끊는 사람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바로 관계의 불안정성입니다. 이들은 친밀함과 거리를 자신의 기분에 따라 조절하며 상대방의 감정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냥 바빴어라는 말은 사실 너는 내 우선순위가 아니야 라는 뜻입니다. 정말 소중한 관계라면 아무리 바빠도 짧은 연락 하나쯤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럴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는 다시 필요할 때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섭섭함을 표현하면 왜 그렇게 예민해? 라며 오히려 당신을 이상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관계는 더욱 피곤합니다. 언제 다가올지, 언제 멀어질지 모르는 관계는 안정감을 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 안정감입니다. 공자는 논어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관계는 설 수 없다. 가깝다가도 설명 없이 멀어지는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화려함이나 재미가 아니라 일관성과 신뢰입니다. 당신은 항상 불안해하며 상대의 기분을 살펴야 하는 관계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에게 느끼는 혼란은 당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관계는 예측 가능해야 합니다. 서로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쪽이 마음대로 거리를 조절하고 다른 한쪽은 그것을 견뎌야 하는 관계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진짜 소중한 사람은 바빠도 연락합니다. 힘들어도 설명합니다. 거리를 두고 싶어도 상대를 존중하며 대화합니다. 설명 없이 사라졌다가 돌아오는 사람에게는 다시 문을 열어주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의 마음은 편의점이 아닙니다. 5번째,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당연하게 소비하는 사람입니다. 울산 남구에 사시는 66세 조영란님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지인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이웃으로 지냈습니다. 가끔 음식도 나눠 먹고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지인은 도움을 요청할 때만 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잠깐 마트 좀 같이 가줄 수 있어요? 병원 갈 일이 있는데
같이 가줄 수 있어요? 집에 혼자 있기 심심한데 잠깐 올라와 줄 수 있어요? 처음에는 당연히 도와줬습니다. 이웃이니까 어려울 때 서로 돕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영란님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그 지인은 도움을 요청할 때만 연락하고 조영란님이 바쁘다고 하면 섭섭해했습니다. 이웃인데 그것도 못 도와줘요? 다른 사람한테 부탁하긴 민망하잖아요 라며 조영란님이 도와주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어느 날 조영란님이 아파서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 지인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미안한데 오늘 약속이 있어서 다음에 도와줄게요 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그제야 조영란님은 깨달았습니다. 이 관계는 일방적이었다는 것을, 자신은 항상 주기만 하고 받는 것은 없었다는 것을. 심리학자 로버트 치알디니는 설득의 심리학에서 호혜성의 원칙을 설명합니다. 건강한 관계에서는 주고받음이 균형을 이룹니다. 한쪽이 주면 다른 쪽도 줍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는 관계에서는 한쪽은 계속 받기만 하고 다른 쪽은 계속 주기만 합니다. 치알디니의 연구에 따르면 이런 불균형한 관계는 장기적으로 주는 쪽에게 심각한 스트레스와 분노를 유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것은 받기만 하는 쪽은 이 불균형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당연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시간과 에너지를 당연하게 소비하는 사람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바로 착취입니다. 관계를 호혜적인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수단으로만 봅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묘합니다. 우리 사이에 이런 것도 못 도와줘? 친구 아니야? 라며 죄책감을 줍니다. 당신이 거절하면 당신을 이기적인 사람으로 만듭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친구라면 상대가 바쁠 때 이해하고 부담을 주지 않으려 합니다. 진짜 좋은 관계라면 주고받음이 자연스럽게 균형을 이룹니다. 한쪽만 계속 주는 관계는 관계가 아니라 착취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는 더욱 소중해집니다. 그것을 당연하게 소비하는 사람에게 쓸 여유가 없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세 가지 종류의 우정을 구분했습니다. 효용의 우정, 이익을 위한 관계, 즐거움의 우정, 즐거움을 위한 관계, 그리고 덕의 우정, 서로의 성장을 바라는 관계. 시간과 에너지를 당연하게 소비하는 사람과의 관계는 효용의 우정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이용하고 있을 뿐 진짜 당신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짜 우정은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균형을 이루는 관계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일방적이고 당신만 에너지를 소진하고 있다면 그것은 관계가 아닙니다. 진짜 소중한 사람은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당신이 바쁠 때 이해하고 당신이 힘들 때 먼저 도와주려 합니다. 한쪽만 주는 관계는 끊어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는 진짜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 아껴두십시오. 그럼 우리는 인생 후반부에서 필요한 사람을 어떻게 걸러야 할까요?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68세 윤명숙님은 몇 년 전 큰 결심을 했습니다. 2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와의 관계를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이렇게 오래 알았는데 내가 너무 냉정한 건가 수없이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윤명숙님은 깨달았습니다. 그 친구를 만나고 나면 항상 기분이 가라앉고 에너지가 소진된다는 것을, 그리고 그 에너지는 회복되지 않는다는 것을. 관계를 정리한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시간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과 에너지를 진짜 소중한 사람들에게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윤명숙님은 이제 확신합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는 지혜라는 것을요. 하버드 대학교의 로버트 월딩거 교수는
75년 이상 진행된 성인 발달 연구를 통해 인생의 행복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를 밝혔습니다. 그것은 바로 관계의 질입니다. 관계의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많은 사람을 아는 것보다 진짜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월딩거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외롭다고 느끼는 것은 혼자 있어서가 아니라 좋은 관계가 없어서입니다. 즉, 수십 명과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외로울 수 있고 단 몇 명과의 관계만 있어도 충만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준으로 관계를 판단해야 할까요? 첫 번째, 만나고 나서 에너지가 충전되는가, 소진되는가. 진짜 좋은 관계는 만나고 나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에너지가 생깁니다. 반면 문제 있는 관계는 만나고 나면 기분이 가라앉고 지칩니다. 당신의 몸과 마음은 정직합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가. 좋은 관계는 당신이 완벽하지 않아도 받아들여줍니다. 하지만 나쁜 관계는 당신에게 계속 변화를 요구하고 당신의 부족함을 지적합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세 번째, 주고받음이 균형을 이루는가. 한쪽만 계속 주고 한쪽만 계속 받는 관계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진짜 좋은 관계는 자연스럽게 균형을 이룹니다. 네 번째, 상처를 주었을 때 사과할 줄 아는가. 누구나 실수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실수 후에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사과할 줄 알고 변하려 노력하는 사람은 관계를 지킬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원래 내가 그래라며 변하지 않으려는 사람은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다섯째, 당신의 성장을 응원하는가. 진짜 좋은 사람은 당신이 새로운 것을 시도할 때 응원합니다. 하지만 나쁜 사람은 당신이 변화하는 것을 싫어하고 예전 모습에 머물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성장을 진심으로 기뻐하는 사람이 진짜 당신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세네카는 행복한 삶에 대하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쁜 관계 속의 외로움이 홀로 있을 때의 고독보다 더 괴롭기 때문이다. 나쁜 관계를 끊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홀로 있는 것이 나쁜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인생의 후반부에는 선택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진짜 소중한 사람들에게 집중하십시오. 나이가 들수록 시간은 더 소중해집니다. 그 시간을 당신을 지치게 만드는 사람들에게 쓰지 마십시오.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냉정함이 아닙니다. 자신을 존중하고 진짜 소중한 것을 지키는 지혜입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긴 여정을 걸었습니다. 나이 들수록 조심해야 할 5가지 인간관계 유형을 살펴봤습니다. 반복해서 상처를 주면서 원래 내가 그렇다고 말하는 사람, 항상 피해자 위치에 서는 사람,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 가깝다가도 설명 없이 선을 끊는 사람, 그리고 시간과 에너지를 당연하게 소비하는 사람, 또한 상대의 본성을 드러나게 하는 대화의 시작법과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대화의 시작 방식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생 후반부에 필요한 사람을 거르는 기준을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는 소중합니다. 그것을 함부로 쓰지 마십시오. 젊었을 때는 시간이 많아서 모든 관계를 다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어도 좀 더 노력하면 되겠지 하며 참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60대를 넘어서면서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남은 시간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것을, 건강과 에너지가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그리고 그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진짜 가치 있는 곳에 써야 한다는 것을.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현명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느끼는 불편함, 지침, 상처. 그것은 당신이 예민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이 보내는 정확한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편안할 권리가 있습니다.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오랜 인연이라는 이유만으로 나쁜 관계를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참으면 되지라며 자신을 희생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나쁜 관계를 끊는 것에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진짜 소중한 사람들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인생의 후반부는 덜어내는 시간입니다. 필요 없는 것들을 내려놓고 진짜 중요한 것들만 남기는 시간입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을 지치게 만드는 사람들을 조용히 보내고 당신에게 힘이 되는 사람들과 더 깊은 시간을 나누십시오. 그것이 당신이 오랜 인생을 살아오며 얻은 지혜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선택하고 정리하고 집중할 때 당신의 남은 시간은 더욱 빛날 것입니다.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당신 자신을 먼저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것이 당신이 누릴 자격이 있는 평화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후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우리 황금님들의 경험담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변화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조용한 배려가 누군가에게는 마음을 열 수 있는 용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을 소중한 분들께 공유하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황금 가문의 가족이 되세요. 매일매일 우리 황금님들이 많은 복을 누리시기를 빕니다. 지금까지 황금 가문이었습니다.